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술 수입이 줄었습니다. 모이질 못하니까 맥주 수입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집에서 마시는 홈술, 혼자서 마시는 혼술이 늘면서 와인 등 과실주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또는 집에서 마시더라도 위험할 정도로 과음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우울로 인한 상담 전화도 계속 증가해서 상담 인력을 늘리고 이용 시간도 늘렸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고 1393 상담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능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남양유업의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을 사과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나고 경영권을 세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소유주 일가의 각종 의혹과 갑질 논란 등 규명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이원욱, 양향자 의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경기 화성의리 지역구이고 양 의원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당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정치권이나 언론이 삼성에 유독 관대한 것은 아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일제히 열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와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일부 후보에 대해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며 벼르고 있고 재보선 패배 이후 분위기 반전을 노리던 여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오르내리며 감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 170여 명이 특별기로 귀국했는데요. 인도 현지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 남양유업 사태 소식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13일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 22일 만입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홍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태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사 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장남 홍진석 상무를 비롯해 외족과 화가나의 마약 투약 논란까지 그간 잇단 가족 문제도 불거져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는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남양유업 기봉 대표와 임원 등 10여 명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고개를 숙였지만 홍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스 사태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홍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역시 소유주 일가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장남 홍진석 상무가 횡령 의혹으로 해임된 데 이어 이광범 대표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유업은 당분간 경영진 공백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남양유업이 회장 사퇴 카드를 꺼냈지만 불가리스 사태는 여기서 매듭지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가 급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남양유업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계기는 2013년 갑질 횡포 사건입니다.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하고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한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임직원들은 대국민 사과에 몰렸습니다. 대리점이 회사의 동반자이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엔 온라인을 통해 경쟁사를 비방한 글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마약 투약 사건도 기업 이미지 실추에 한몫했습니다. 먼저 2013년 회사의 밀어내기 사건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저희 외조카 황하나 사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홍 회장이 그간의 논란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퇴라는 초강수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가리스 사태의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이 들여다보는 핵심 혐의는 문제의 심포지엄에 제품 홍보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달 말 본사 압수수색으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 소환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포지엄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했던 것 관련해서도 한국거래소가 남양유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장남인 홍진성 상무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보직 해임된 사건도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과 발표에도 정작 구체적인 쇄신안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남양유업이 신뢰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동시다발로 열린 5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은 나란히 사과하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야권이 부적격 후보자를 반드시 걸러내겠다며 벼르고 있어 재보선 패배 이후 분위기 반전을 노리던 여당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 동시에 열린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사과 행렬이었습니다. 먼저 자녀와의 외유성 출장,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 가장 많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거센 비판에 고개를 숙였고 이 우리 청문 대상자 6명 중에서 언론 노출 빈도가 단연 톱입니다. 언론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방어에 힘쓰던 여당에서조차 임 후보자의 처신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아직 대한민국의 관행으로 보면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가족을 대동하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열려 있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판매 논란에 대해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자 저는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봄을 건져 올린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일반인이 이 정도 분량을 세간 신고 없이 들어와 판매했다면 한마디로 밀수입니다. 박 후보자는 부인이 영국에서 틈틈이 사모은 물건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둔 노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처럼 장관 후보자들의 이딴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부적격 후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공직자, 장관 후보자는커녕 공직자로서의 자격에도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정의당도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압박을 더했습니다. 후보자들 외에 가장 곤혹스러운 건 재보선 참패 이후 쇄신 과제를 떠안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다른 사안도 아닌 부동산과 도덕성 문제가 이번에도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고 임기를 시작하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후보 지명 이튿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소감을 밝혔던 김 후보자는 이번엔 임명 후 첫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을 겪으며 조직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신뢰받고 공정한 검찰이 되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인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우선 인사청문 요청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주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현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을 오랫동안 지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검찰 내부 신망을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나 월성 원전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조직을 외풍에서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에서는 김 후보자 본인이 의혹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뒤에는 새 검찰 진용이 어떻게 짜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다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두 대표는 만나기 전부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번 만남에서도 역시 큰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습니다. 부드러운 웃음, 미소가 멋진 남자라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서로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할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전차의 양쪽 바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국민 행복이고 부강한 나라고. 하지만 40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코로나 백신 사절단 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나 미국 의회 상황을 먼저 파악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만나기 전부터 작물, 목리와 같은 거친 표현을 주고받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해 국회 원구성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랐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국회 이제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서로 좀 의견만 서로 이제 교환을 했고 그 앞으로 좀 더욱더 한 번 더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두 양당에서 계속 협조를 하고 또 자세한 부분은 수석분들을 통해서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다만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조속한 처리에 공감하고 좀 더 큰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결국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과 외통위원장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원구성 절차가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큰 입장차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국회 운영도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수감 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불안정한 경제와 반도체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 언론들은 민주당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가 나왔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태도를 바꿨다며 사면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폈는데요. 그런데 이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앞부분을 좀 더 들어볼까요?
제 지역구가 동탄인데 세계 최고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관심 갖고 보고 어떤 정책 집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들으신 대로 이 의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경기 화성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구민 상당수도 직간접적으로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부회장 사면 촉구 관련 언론 보도 가운데 이 의원의 지역구를 주목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민주당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삼성전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면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 부회장 사면론에 선을 그어왔죠. 청와대는 물론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고려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욱 의원 측은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당과 합의된 것은 아니며 개인적 의견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향자 의원 역시 자신의 발언 요지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 아니라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에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의 상속세 납부 계획을 높이 평가하는 언론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죠. 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은 SNS를 통해 법적으로 당연히 내야 할 상속세를 내겠다는 것이 그렇게 훌륭한 일이냐며 삼성 어천가 때문에 토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유전 무죄 주장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입원으로 한 달가량 연기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은 이제 겨우 첫 공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레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앞머리에서 보신 대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좀 사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몇 번의 남양유업에서 큰 사태가 있었는데 아마도 홍 회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과를 직접 한 것도 처음이고요. 먼저 홍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 잠깐 좀 보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태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네, 사실 인간적으로는 노구를 이끌고 경영 일선에서 뛰는 것도 참 힘드실 건데 직접 나와서 사과도 하고 눈물까지 훔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여론은 뭐 저 눈물에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양유업 홍 회장의 모습은 처음일지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 혹은 뭐 사안 자체는 개별적으로 다를지라도 어떻게 보면 나와서 눈물을 보이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거나 90도로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눈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삼스럽다, 뭐 별로 그러지 뭐 새로워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아마 그런 반응 때문에 여론이 싸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도 이 국민들이 바로 쉽게 용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상당히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양유업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이제 와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나 하는 그런 감정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국민들이 학습적으로 알고 학습돼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예. 그 경영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지? 저렇게 포기한다고 그냥 모든 것이 남양유업이 떠나는 건가? 여전히 처분이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남양유업에 대해서 뭐 이 밀어내기로 해서 대리점들에게 직원들이 굉장히 갑질을 하면서 폭언을 했던 뉴스들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불거진 문제만 해도 물론 요즘에는 이제 관계를 많이 뭐 끊고 있었다고 하지만 뭐 외조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약 투약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 자녀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이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글쎄요. 저도 일단 의문부호를 가지는 게 하나도 내려놓을 게 없는 거죠. 전부 본인들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원칙적인 모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남양유업만 그런 거 아닙니다만 내려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남양유업은 그분들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이고 내려놓는다고 해도 뭘 내려놓겠다는 거지라는 질문만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홍 회장께서 52%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가족들도 꽤 갖고 있나 보다 했더니 가족들은 또 전혀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도 않고 본인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지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하고는 조금은 지배 구조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그런 기업들,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렇게까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데 보시다시피 과반수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까지 합하면 53%가 넘거든요. 여기에서는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저거를 직접 나와서 이걸 매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상당 부분을 어디 국가에 기증하겠다 이런 것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저 상태로 해서 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불러야겠죠. 큰 기업이지만 우리 전체 국가 규모로 봤을 때는 저 회사 기업 내에서는 저 홍 회장님과 그 일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떻게 보면 뭐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게 딱 보이는 거죠. 저 구조에서. 혼자서 과반수의 절반이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절대의 권력인 거죠. 저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뭐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만은 잘못한 것들을 갖다가 이것저것 쭉 열거하면서 이런 것들이 쫙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는 빼더라고요.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남양유업이 여성단체에서 주는 성불평등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여성 근로자가 나름대로 결혼을 하면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밀려나고 임신을 하면은 임금이 깎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불평등상을 받은 거는 또 슬쩍 빼더라고요. 근데 보면 야 역시 아직 그 문화가 바뀌지 않았구나, 의식이 바뀌지 않았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그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동작들은 회장들은 다 똑같습니다. 나와서 인사하고 사과문 읽고 미안합니다라는 규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한 발 옆으로 가서 크게 또 90도로 인사하고. 근데 재벌 회장들이든 기업 회장들이든 간에 똑같은 모습을 늘 보여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신뢰가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면 전문 경영인들을 어떤 식으로 키울 것이고 영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구조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맡기고 본인은 일선에 물러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회사가 뭐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지분은 일정 부분을 뭐 매도를 하겠다라는 것 저는 뭐 기증하라고까지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매도를 해서 일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원칙적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든가 아니면 자신의 지금 자녀들이 최근에 뭐 회사의 뭐 횡령 의혹 같은 것들을 불거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권을 물려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분 자체를 내가 주지 않겠노라라고 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기업을 공적 기업으로 바꾸겠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고개를 끄덕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안기령 앵커의 삼성 관련 앵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건희 회장도 사퇴를 해야 될 만한 엄청난 큰 이제 비리를 이제 노출시켰을 때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는 13년 걸리고 물러났다가 다시 회장직으로 돌아오는 데는 한 23개월, 1년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뭐 재벌 회장들이나 기업의 대표들이 고개를 푹 숙인다 해도 국민들은 조금 신뢰가 잘 안 가죠. 게다가 이제 그 원인으로 됐던 것들이 늘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경제가 살 수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고 또 이건희 전 삼성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권 차원에서 딱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사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복권도까지 시켰기 때문에 집행유예라서 사실은 어찌 보면 굳이 사면하지 않아도 될 거 명예회복까지 시켜줬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이 국민들도 국민들이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분이 저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라 회복될 수 있다라면 나 역시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빨리 배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뭐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저렇게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분들이 뭐 재벌까지 가든 아니면 그보다는 못 미치는 규모라고 할든지 간에 오너라고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끼치는 회사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 부분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통제가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 견제가 안 되더라도 제도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줬었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여전히 비슷한 문제들이 21세기에도 반복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듣고 보니까 제일 이제 지금도 갑갑한 것은 회사 내에서의 갑질이나 폭언 같은 것들도 있었고 상대방 경쟁 회사에 대해서 막 너무 심한 공격도 나중에 문제가 됐고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직접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건드린 것도 문제가 됐고 그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대리점들입니다. 갑자기 남용유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뚝 추락하고 매출이 전혀 안 올라가니까 글쎄 뭐 잘못한 사람들이야 잘못한 사람들이지만 대리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인데 사재를 털어서 그런 거를 수습하느라고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없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참 혼동스러운 것이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가 될 때 예를 들어 무슨 불매운동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럼 뭐지 생산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이 대리점주들은 어떻게 하고 또 이 남영유업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 형태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프랜차이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선량한 소상공인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또 같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막기도 어려울 상황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저거를 막기가 어려운 그런 참 기형적인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부분이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이고 말씀드린다 보니까 하다못해서 가맹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거를 그러면 제도적으로 오너리스크가 발생했었을 때 뭐 손해배상이라도 제대로 해주도록 하자. 대리점들은. 대리점들이라든가 뭐 가맹점주들에게. 그런데 그것조차도 말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기껏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하고 가맹사업자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자라고 계약서에 집어넣자 이런 정도밖에 없고요.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나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뭐 낙농가라든가 대리점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일단 뭔가 잘못한 기업이나 기관이 있을 경우 맹공을 가할 수도 있고 비난을 거세게 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엉뚱하게 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피해를 받는 관계된 주변에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대리점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법적인 정비는 좀 빨리 서둘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나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변이 분석에서 추가 감염자만 97명이 확인돼 검출률은 15%에 육박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주요 변이 누적은 632명으로 영국 변이 감염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석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역학적 연관성이 큰 사례까지 포함하면 국내 변이 감염자는 1,500명을 넘봅니다. 남아공과 브라질 변이는 조금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파력뿐만이 아니라 그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이 영국발 변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지역 발생 비중이 상당한데 울산에서는 변이 검출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3월 중순 이후부터 지역사회의 추적 관리가 일부 누락된 사람들에 의해서 추가 전파들이 좀 방역당국은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격리 면제자의 변이 감염 사례도 6번이나 있었던 만큼 이런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변이 감염이 있는 그런 국가를 여행한 분들에 대해서 격리 면제를 유예하는 것은 탄자니아, 남아공 이런 쪽의 국가들이 좀 대상이 되겠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인도 등 기타 변이 감염자도 473명에 달하는데 정부는 주요 변이와 달리 위험도 근거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역학 관련 사례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계획이 발표됐지만 남아있는 백신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접종자는 지난주에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내일 화이자 백신 43만 회 분량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접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백신 1차 신규 접종자는 6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5만 9천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예약한 어르신들만 맞았고 2차 접종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아 백신 보릿고개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화이자 물량은 52만 9천 회분으로 2차 접종을 받아야 할 131만 명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화이자 백신은 43만 6천 회분이 들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이번 달 내에 175만 회분이 도입되며 이 물량으로 5월 3주차까지 2차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고된 기한 내에 2차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안내된 2차 접종 일정을 준수해서 접종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남은 물량이 35만 회분 정도에 불과해 오는 14일부터 723만 회분 도입이 시작되기 전까지 열흘간은 접종의 속도가 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만 65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약은 6일부터 시작되며 접종은 27일부터 이뤄집니다. 60에서 64세까지는 다음 달 7일부터 접종하게 돼 있어 5월 말부터 6월 사이에 고령층 총 894만 명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등 36만 명을 더하면 930만 명. 또 2차 접종자까지 있어 6월에는 하루 접종자만 3, 40만 명에 달하게 됩니다. 정부는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접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위탁의료기관은 12,750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4월 말까지 저희가 접종을 진행했던 2,000개소의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보다는 6배 정도의 기관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확보된 백신 물량이 적시에 도착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경우 의료 역량이 분산될 수 있어 접종 계획의 실행 여부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수도권의 접종센터와 보건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접종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물량을 막겠다는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때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부족해 혼선을 빚었던 수도권 백신 접종센터들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백신 물량 1,420만 회분을 확보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은 안심한다는 반응입니다. 주 단위로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어요. 지금 정도로 이제 저희가 수급이 된다고 하면 2차 접종 차질 없이 가능할 거 판단하거든요. 5월 셋째 주부터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셋째 주부터는 1차 접종이 다시 4월 달처럼 정상적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화이자 백신 물량 부족으로 경기 수원과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예방접종센터 일부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 수에 맞게 계획한 만큼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잠정 폐쇄한 겁니다. 1차 접종을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2차 접종을 먼저 하니까 1차 신규분이 없는 거죠. 일부 자치구와 동네 병원에선 접종 예약만 하고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남는 백신이라도 맞겠다는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많이 와요. 네네. 맞겠다는 분이 제법 많으시네요. 노쇼로까지도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백신 물량 공급 상황을 두고 현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정부 발표가 나오면서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인도에서 출발한 우리 교민 172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한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7일 동안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시고 잠시 뒤 인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인도의 코로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한 비스타라 항공의 특별 운항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을 제외한 우리 교민 172명이 귀국했습니다. 마스크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얼굴 전체를 가리는 페이스 쉴드로 무장한 교민들은 어렵다는 말로 인도 현지 상황을 짧게 전했습니다. 인도 현지 상황 어떤가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려우세요? 병원을 갈 수가 없죠.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달하는 인도를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입국하셔서 어떠세요? 좋죠. 입국장을 빠져나간 교민들은 곧바로 정부가 마련한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교민들은 특별기 탑승 전 받은 코로나 진단검사와 별도로 임시 생활시설 입소 전 다시 검사를 받고 7일 동안의 격리 생활 뒤 시설을 퇴소할 때 또 한 차례, 이후 자택 등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한 뒤에도 한 차례 더 모두 4차례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심각한 인도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최근 인도 내에서의 확진자 급증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인도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는 추가 항공기 편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 마련 등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 1만 명 가운데 한인 사회가 추산한 귀국 대기자 수만 최소 700명. 지금 현재로서 신청을 해도 언제 갈 수 있을지 날짜가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 또한 탑승 가능 날짜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많은 교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상태이고요. 정부는 우선 오는 7일 벵가루루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특별 항공편으로 교민 211명을 추가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YTN 한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도 현지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호봉 제 인도 한인 회장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강호봉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네네. 계시는 곳이 인도 뉴델리 근처라고만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 뉴델리는 이제 수도권이라고 델리를 비롯해서 주변에 이제 하리아나주의 그 구르가온 그리고 유피주의 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그 판교하고 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판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구르가온에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벌써 30만 넘게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온 것이 한 13일 연속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거의 뭐 40만에 육박한다고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사망자도 많이 늘어서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이제 지금 그 작년과 대비해서 작년 피크인 8월, 9월 달보다 한 10배 이상 그 확진자가 늘었고요. 예. 사망자도 그에 따라서 많이 늘어서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또 이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소, 약품이라든지 심지어 그 화장용 그 땔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시신을 처리하는 데 들어갈 땔감조차 없어서 이제 화장을 못 한다 그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숲에 있는 나무를 벨 수 있게 허가를 줬다고 며칠 전 신문에 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산소 같은 경우 코로나19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데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은 동쪽에 있고 델리 같은 경우는 좀 북쪽에 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산소가 어떨 때는 모자라서 병원에서 대기 상태로 뭐 숨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 그거 저도 신문에 보고 있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ICU나 일반 병실에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있는 환자들이 네. 갑자기 이제 저녁에 한 서너 시간 산소가 떨어져서 공급이 제때 안 돼서 뒷날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뉴델리, 올드델리 그쪽을 그냥 하나의 우리로 치면 수도권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사인가요? 인터뷰를 보니까 군대가 개입을 해서 이걸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월요일 날 그 뉴델리 공항 인근에 군부대가 있는데 예. 거기서 군부대를 좀 개조해가지고 임시 병상 1,000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급히 이제 그 환자들을 수용하는 이미 이제 병원의 일반 병실이나 또 병원 근처에 있는 호텔도 병실화해서 다 쓰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군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민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이게 통행 금지, 락다운이 이제 걸려서 일단 다들 이제 집에서 다들 이제 그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교민들이 아프면 서로 연락해가면서 돕고 또 현지 대사관이나 또는 영사관에서 도움도 주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병원이 포화 상태라 일반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를 불러서 예. 병원 응급실로 가고 거기서 의사를 진단을 받아서 심하면 이제 ICU 중환자실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확진자의 경우에 보통 하루에 한 건 정도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 생면 부지의 사람들이 저희 이제 한인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에 누가 어떤 분이 발생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오면 예. 그분을 앰뷸런스가 없기 때문에 일단 상태를 보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산소 발생기가 필요한 환자라고 생각되면 산소 발생기를 보내주고 예. 그 상태가 넘어선 이제 산소 포화도가 80 밑으로 떨어진 환자일 경우에 이분을 병원으로 이제 자기 차로 옆에 지인의 차로 이제 병원으로 옮기고 병원에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한국 사람이 서너 사람이 가서 그 병원의 의사로 면담을 하고 좀 압박을 가하고 우리 모든 한국 교민들이 당신 병원을 쳐다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협박성 비슷한 말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간신히 운이 좋으면 그 응급실에 입원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인 회장으로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겠습니다. 오늘 뭐 인도에서 출발한 교민들이 특별기를 타고 172명 귀국도 했습니다만은 귀국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그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제 이게 부정기 편이라 특별기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고요. 예. 그게 이제 좌석이 있으면 이제 통과가 되면 원래는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약이.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출국할 절차와 똑같이 코로나 검사를 72시간 전에 받아서 증명서를 지참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공항에서 그 코로나 검사지를 보고 이제 보딩 패스를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쪽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생계 문제 등과 관련해서 한국으로 일단 들어오기가 상당히 난감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교민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지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이 확진되었는데 예. 경증인 경우에는 집에서 자가치료로 약을 먹고 21일 버티면 완치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증일 경우에는 폐가 손상돼서 호흡이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때는 응급실이나 ICU 중환자실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이 그렇게 평소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한테 요청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인도 정부한테 좀 빨리 인도 정부를 좀 지원하는, 지난번에 보니까 정부가 인도 정부한테 몇백만 불 의료기나 뭐 약품 이런 걸 지원하겠다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벌써 미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은 다 지원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문에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일요일 날 산소 충전 시설을 설치를 했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빨리 좀 인도 정부를 도울 수 있는 뭔가를 먼저 해주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확진자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이게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도 그 감히 여기 임시 병상을 한국인을 위한 임시 병상을 좀 설치가 가능하면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화상 의료 문진 한국의 의사와 직접 화상으로 검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갖추어줘서 인도가 지금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2-3개월만 좀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 병상도 안 되고 지금 일반인들은 이제 비행기 부정기선이 이제 정기적으로 한 5편 정도 이게 특별기가 생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근데 확진자의 경우에는 여기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뭐 500명, 1000명씩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한 50명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 확진자를 데려갈 수 있는 어떤 특별 수송기를 예. 마련해주면 한국에서 치료하는 게 베스트겠죠.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 가지 뭐 국제관례법이나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임시 병상이라도 한국 관련된 건물에 설치를 해서 뭐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공중보건이라든지 아니면 의무중대라든지 군대에 이분들을 좀 보내서 좀 한 6개월 미만으로 그걸 운영을 하면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도 안심을 하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적으로 여기에 있는 교민들은 철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분들은 장기 출장으로 온 분들이 좀 땡겨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 여자분들, 부녀자들 하고 애들 일부 나가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교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주재원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있을 거고 앞으로도 여기서 예. 계속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임시 병상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필요한 일단 확진자들을 일이라고 빨리 생각됩니다. 특별수송기로 한꺼번에 귀국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 현지에서 어떻게든 한국인 확진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 주든지 한번 꼭 이루어지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강호공 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유족 측은 분실된 친구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실종된 고 손정민 씨. 실종 닷새 만인 지난달 30일 손 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실종 원인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친구 A 씨가 들고 귀가한 손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 씨의 사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는 분실된 상황. 손 씨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은 A 씨의 휴대전화가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한강공원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민간 구조사가 휴대전화 한 대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소유자가 A 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같은 정민군이 너무 억울하다고 막 우는 것 같아서 좀 비가 좀 이렇게 누그러지길 기다렸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요 바위 있는데 혹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A 씨는 작은 아버지와 함께 손 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지 나흘 만입니다. 하지만 손 씨의 아버지는 이제야 찾아온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문을 거절했습니다. 1시 반에 왔으니까 조문을 받아달라고 하는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 누구래도. 자기가 친구라면은 정민이 죽음이 발견됐을 때 와야 되는데 방송하고 나와서 생색내려고 1시 반에 아무도 없을 때 온 건 이제 더 예의가 아니니까. 손 씨의 실종과 사망에 대한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은 개시 하루 만에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의 아버지가 한 대형 병원의 의사라는 소문이 퍼지자 해당 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는 루머는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전 강남경찰서장의 아들 혹은 조카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지난해 현직 부장검사가 늦은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당시 검찰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역시 수위가 낮은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건널목 앞에 선 여성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남성. 피해 여성이 황급히 몸을 피하자 슬그머니 손을 내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지난해 6월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로 당시 피해 여성은 수백 미터나 쫓김을 당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길을 물어보려 했다던 A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3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A 검사의 징계 수위를 감봉 6개월로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A 검사가 위법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해 징계 사유엔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CCTV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A 검사가 실제로 길을 헤맨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안은 무겁지만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징계위원은 비위 행위가 중하다며 정직 처분을 주장했지만 표결 끝에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감봉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과 같은 중징계보다 비교적 낮은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2개월 동안 직무 정지됐다가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받은 뒤 부부장 검사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의 징계 처분 결과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길거리 성추행 의혹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검사로서의 위신은 손상됐지만 결국 성추행은 아니라는 결론이어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부대 훈련 중에 다친 병사가 군 병원의 오진과 가혹행위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유감을 표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육군 총장의 실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부실급식 폭로가 터져나온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상무대 근무지원단 병사의 아버지가 가혹행위와 군병원 오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11월 훈련 중 인대가 파열됐지만 부대 측이 묵살했고 고열 증세를 보인 1월엔 난방도 안 되는 이발실에 가두고 굶겼다는 겁니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격리 중 낙상사고로 입원했지만 군의관은 오진을 내렸고 제때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5개월째 잘 걷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군병원 진료와 격리 등에서 문제가 심각했던 사안이라며 감사에 들어갔고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병원 전체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진료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SNS로 병영 부조리 폭로가 잇따르자 육군은 소통합니다란 페이스북을 열어 불편 사항을 적극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통과는 거리가 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 총장은 코로나19로 외출이 막힌 신임 장교들에게 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만날 것이라며 훈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 총장은 신임 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려던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사과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통해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NS를 통한 병사들의 폭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군 당국은 보안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 오고 가죠. 저도 어린이날 선물 주세요. 야, 아직도 네가 어린이냐? 선물은 무슨 선물? 이렇게 옥신각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어린이는 어디까지가 어린이인가 살펴보려고 그러면 법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청소년이 24세까지 딱 끊기는 거는 저건 UN 규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아동복지법에서 18살 미만으로 잡았었는데 갑자기 청소년보호법에서 19살로 한 살이 늘어난 거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대개는 18세, 19세인데 누구는 청소년이고 누구는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좀 곤란하니까 19세로 아예 올려 잡은 겁니다. 예, 그다음 한번 보시죠. 형법은 또 저렇게 돼 있고 소년법은 10세, 14세로 또 중간에서 끊어져 있고 정보통신망보호법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처벌 같은 게 있으니까 만 14세를 기준으로 했고 UN 아동권리협약에는 또 18세까지로 다시 올라갑니다.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6살, 13살을 이렇게 끊어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비행기 요금을 볼까요? 유아요금을 받는 거는 2살까지고 그다음에 2살부터 12살까지는 아동요금을 받습니다. 대충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3살쯤부터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3살이나 14살 뭐 그 정도까지가 어린이로 여기는 사회 통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소관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어린이날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는데 요새 많죠.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을 주린이라고 하고 또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을 요린이라고 그러고 이런 리니로 끝나는 날을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뭐 경품 추첨도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온라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리니날에 대해서 그것은 어린이를 무시하는 말이니까 쓰지 맙시다라고 누리꾼들이 항의를 해서 하루 만에 캠페인이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아동, 어린이의 자리, 권리를 찾기 위해서 마련한 어린이라는 단어가 어른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인 거죠. 한번 지적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리니는 어린이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보는 차별적인 언어다. 아동을 대상화하는 언어이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언어를 어른들이 빼앗아가지고 왜곡해 쓰는 것이다. 네, 아마 모든 어른은 자기가 어린이였을 때 어른들이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어른이 됐지만 그 마음은 이어가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세계적 부호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 규모는 146조 원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부부의 재산 분할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한 빌 게이츠와 부인 멀린다는 현지 시각 3일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공동声明에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7년 동안 훌륭한 3명의 자녀를 함께 키웠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도 세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혼 이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관심은 재산 분할과 이들 부부가 운영해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단체인 빌&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미칠 영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포브스를 인용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1,3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6조여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혼 결정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서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혼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전 부인 맥켄지 스콧에게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 우리 돈 약 39조 원을 준 바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옮긴 후 멀린다와 함께 질병과 기아,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활동해 왔습니다. Better health leads to better education, which leads to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which leads to broader prosperity for communities and countries.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이런 재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지원해 왔는데 두 사람은 이혼 성명에서 자선재단에서는 계속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선사업, 공중보건, 비즈니스 분야에서 충격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고가철도가 무너지며 지하철이 추락했습니다.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하철 고가철로 구간이 붕괴되면서 객차가 추락해 비스듬히 걸쳐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객차를 뒤지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현지 시간 3일 밤 10시 반쯤. 도로 위 약 5m 높이에 있던 고가철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Lamentablemente también hay 20 personas fallecidas hasta el momento. Tenemos identificadas a 38 personas de las que fueron trasladadas. 시 당국은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이 49명이라고 밝혔는데 밤늦도록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이 혼잡한 도로였지만 중앙분리대 위쪽에 고가철로가 있어서 그나마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의 피해는 적었습니다. 열차에 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보안 경계선 밖에 모여들자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관들이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Apenas llegamos aquí, no nos dejan pasar. Pero pues eso es todo lo que sabemos hasta ahorita.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멕시코시티 지하철의 최신 노선인 12호선에서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지하철은 하루 400여만 명이 이용하며 미주 대륙에서 뉴욕시 지하철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9330님, 이재용, 이명박, 박근혜 세 사람의 사면 요청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도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8735님,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국가 발전에 모두 힘을 합쳐야 삽니다 하셨습니다. 그다음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남양료 회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전해드렸죠. 1789님, 남양유업은 전혀 다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겁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813님, 내일이면 어린이날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짊어질 어린이들의 성장하는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이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출산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임신한 사실을 모르고 비행기에 탔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도 그 여객기 안에 신생아 담당 간호사도 탑승해 있었고 또 의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아이와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기원하면서 함께 영상을 보시죠.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Remain here for just a few minutes to allow a passenger to seek medical assistance. If you're traveling with a live animal, please see us before disembarking. Thank you.
Nice round of applause for Bobby.